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주제는 마지막 환상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이 90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심지를 온전히 태우면서까지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 11장은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매우 정교하고 세세하고 자세하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 공부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 공부한다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로 시작할 건데요. 2절의 배경을 보니까 바사에서라고 할 때 예전에 계속 나오던 예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이 네 번째 왕이 가장 강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 왕국을 친다라고 하죠. 역사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여기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가요 매우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유명하고 세상에서도 유명해요. 세상에서는 뭐로 유명하냐? 영화 300. 영화 300에서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죠. 나는 관대하다. 보신 분은 매우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감명 깊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왕이냐?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죠. 교만하고 우상숭배도 좋아하고 그런 나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를 친다고요? 헬라 왕국을 친다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헬라 왕국을 쳤고 그래서 영화 300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헬라 왕국을 쳤을 때 헬라 왕국은 사실 왕국이 아니라 연합국이죠. 헬라의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스 왕국 중에서 뭐 아테네 왕국이라든지 스파르타 왕국이라든지 이런 왕국들이 연합체를 가진 게 헬라 연합국인데요. 이 헬라 연합국과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헬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헬라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 왕국에게 크게 대패한 이후로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 왕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이렇게 졌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그 이후로 역사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드로 왕, 헬라 제국의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왕을 말을 하는데요. 이 알렉산더 왕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죠.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 실제 역사에서도 젊은 나이에 돌연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언을 해요. 그가 알렉산더 왕이 강성할 때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지낼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돌연사를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천하 사방에 나눈대요. 그의 나라가. 근데 실제 역사에서도 알렉산더 대왕은 자식들에게 후계를 잇지 못하고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사분할됩니다. 사방으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남방, 서방, 동방으로 나눠지는데요. 다니엘 11장에서 계속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북방과 남방이에요. 북방은요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셀류크스 왕조를 의미하고요. 남방은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를 의미합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자, 5절에 보시면 남방의 왕은 강하다라고 해요. 프톨레미 왕조는 강합니다. 이집트는 강하죠. 근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 4분할된 나라 중에 하나는 여기서 북방을 의미합니다. 북방이 남방보다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방이 권세가 심히 클 거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북방과 남방은 서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싸우니까 체력이 고갈되고 소모전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북방과 남방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기로 하는데, 그 동맹을 맺게 된 매개체가 바로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의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아내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 공주의 이름이 베레니키입니다. 베레니키가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언하냐면,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공주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도와주던 자, 다 남방 사람들을 의미하죠. 공주 편이니까 다 버림을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냐? 북방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요. 아니, 베레니케를 시집 보내서 잘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신을 당하냐면, 북방 왕조에서, 세리쿠스 왕조에서 베레니케 남편 되는 안티오쿠스 2세랑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암살한 거죠. 그러니까 왕권에선 친족도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레니케가 졸지에 과부가 되니까 베레니케 가족들이라고 하시는 남방이 화가 나죠. 왜 못 지키냐? 왜 우리 서로 잘 지내기로 하는데 왜 암살을 하냐? 해서 두 나라의 동맹이 깨지는 겁니다. 동맹이 깨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겠느냐 하니까 남방이 화가 나서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북방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보면 공주의 본족속은 공주의 형제들인데요. 공주의 형제 중에 남동생 유에르게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남방 프톨레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누이의 이 원한을 내가 갚아주겠어 해서 북방으로 쳐들어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셀류쿠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았는데요. 이 북방왕이 당하기만 하지 않죠. 우리도 다시 복수해야겠다 해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그 다음 왕, 그 안티오쿠스 2세 다음의 왕이 칼리니커스 왕인데, 칼리니커스 왕이 남방을 다시 복수하러 치러 갑니다. 하지만 본국으로 물러간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리니커스가 죽고요.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남방 치러 가다가 죽었네. 복수해야겠다.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누구냐면 셀류쿠스 세라우누스라는 사람이랑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3세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남방에 견고한 성까지 쳤어요. 그래서 소정의 성과를 거둔 거죠. 근데 이 성과를 할 때 세라우누스는 죽었고요. 전사했고, 안티오쿠스 3세는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남방왕은 또 복수를 당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북방왕과 나와서 싸우는데요. 이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켜서 대항하지만 북방왕은 또 남방왕의 손에 넘겨지죠. 이때 이 남방왕이 누구냐? 필로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방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가 이 필로파테르라는 남방의 왕이 북방의 큰 무리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겼네. 난 질 줄 알았는데 할만하잖아. 더 북진해볼까 해서 더 북진을 하는데요.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한다.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었고, 그는 명을 다하게 됩니다. 명을 다하면 그 다음 후계자가 중요한데요. 참 안타깝게도 남방의 그 다음 후계자는 4살짜리 남자아이예요. 4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방은 4살짜리 아이가 왕의 후계자가 됐으니까 말 다 했죠. 이제 누구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북방의 시대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역사는 시소처럼 한쪽이 기울어지면 다른 쪽이 높아지고,
높아진 쪽이 있으면 다시 낮아지고 다른 쪽이 높아지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기회다. 예, 북방왕이 여기서 안티오쿠스 3세라고 했죠. 이제 남방의 왕 필로파테르의 아들 4살짜리를 상대로 싸우는 거니까 자신이 붙어서 준비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헬라 제국의 시대에서는 북방의 안티오쿠스 3세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이참에 남방을 완전히 이겨야겠다 싶어서 확실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헬라 제국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필립 왕이랑 함께 프톨레미 왕조를 타도하자는 반프톨레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요. 북방 왕이 안티오쿠스 3세가 와서 토성을 쌓고요. 또 견고한 남방의 성읍들을 점령을 했고요. 남방 군대는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 없고요. 또 남방 군대가 특별히 택한 정규군도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와서 치는 자, 즉 북방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강한 거죠. 북방을 당할 사람이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는 안티오쿠스 3세 북방 왕은 어디에 선대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실제 역사에서 이때 안티오쿠스 3세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이스라엘을 그 수중에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잖아요. 주의 백성이 사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실제로 수중에 넣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21절 이후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소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절 보면 안티오쿠스 3세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쳐서 없애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소모전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힘을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서로 망할 바에는 우리 같이 좀 교묘하게 동맹을 맺어서 내가 얘를 나중에 먹어야겠다. 집어삼켜야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짰느냐. 처음에도 베레니카를 남방에서 북방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번엔 북방에서 남방에 딸을 보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우리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7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근데 클레오파트라 7세라는 것은 7세의 엄마가 클레오파트라 1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딸은 클레오파트라 1세고요. 예, 안티오쿠스 3세 딸인 거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 5세랑 결혼시키지만 그래서 그의 나라를 소나기에 흡수하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별로 성과가 없이 무익한 결과로 이렇게 남게 돼요. 졸지의 딸만 넘겨준 거죠. 자,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남방으로 내가 영토를 확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냐면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로 눈을 돌립니다. 지중해 여러 섬들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를 손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막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는다고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로마의 장군 누키우스 스키피오예요. 이 로마의 장군 누키우스 스키피오에게 이때 소아시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면 바닷가도 못 점령하겠고 뭐 어디를 점령해야 될까 하니까 야, 우리 국내 문제나 잘 다스려 보자 해서 자기 땅 산성들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이 국내 문제 또한 잘 다루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셀류쿠스 필로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별다른 성취 없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북쪽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를 이어나갈 사람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쿠스 4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1절을 이어서 나갈 건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자세히 왜 살펴보려고 하냐면 다니엘 11장의 가장 핵심 인물이 이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이 사람을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실제 역사에서도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정말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누가 누구한테 딸을 시집 보낼 거고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정말 이런 집안일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언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이미 아시고 그 알고 계신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실제로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연이라 할 때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예언으로 심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삼교회 모든 주의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속에 새겨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